전공의들의 의사 면허 정지 조치가 일단 유예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의료계와 대화에 나섭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2,000명 재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정작 전공의들은 반응하지 않고 있어서 의견 조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후엔 영남권 유세를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서대문에서 출근 인사를 한 뒤 두 차례 불참했던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진보 진영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늘 오후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헌금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YTN은 전 목사가 공천을 원하는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녹음을 입수해 보도했지만 전 목사는 합법적인 당비였다며 예비 후보자의 사기극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 중국에 318일 동안 구금됐던 축구 손준호 선수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한 손 선수는 지난주에 석방됐지만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사실을 공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에 내리는 봄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기온이 어제보다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간에는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고 앞으로도 최고 15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앤이슈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유세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선거 2주가량 앞두고 여야 지도부 모두 전국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오늘 대구를 찾았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금 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위원장 취임 이후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총선 지지율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전통적인 지지층인 보수 표심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뒤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으로 이동해 바닥 민심을 훑을 예정입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한동훈 위원장 원톱 체제로 선거 운동이 이뤄지며 메시지에 한계가 있고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다른 스피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맞아 인천 백령도를 방문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열린 국민의 미래 선대위 회의에선 이번 총선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심판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안보와 국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며 모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한 위원장은 오늘 유세에서도 민생 공약을 강조하며 능력 있는 집권 여당 이미지를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전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뒤 서울 서대문갑 지역인 아현역에서 이 지역 후보 김동아 변호사의 출근길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후 다른 일정 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김동아 후보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대표는 출근길 인사에서 피고인 신분이 끝나 불출석해도 재판이 지연되지 않는데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하는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다며 검찰 독재 국가의 실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아침 일정이 재판 전 동선을 고려한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을 정권의 정적 죽이기로 보고 있는 만큼 검찰 독재 심판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천 파동으로 내홍을 겪었던 민주당은 최근 분위기가 반등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변수는 조국 혁신당의 존재감입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목표로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히며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 유세에서 이른바 몰빵론을 강조하며 야권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이번 총선을 발판으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야권 내 경쟁자로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서울 출정식과 경기도 현장 선대위를 연이어 개최하며 수도권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월 총선 14일 전인 내일부터 엿새 동안 재외 국민투표가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뉴질랜드 대사관과 오클랜드 총영사관 재외 투표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재외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기준 재외 유권자는 14만 7천여 명입니다. 선관위는 외국에서 투표하지 않고 귀국할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선거일인 10일까지 국내 주소지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허위 사실 유포나 금품 수수 같은 범법 행위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맞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사회 일각의 반국가 세력이 안보를 흔들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의대 교수진 등 의료인들에게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제자인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도록 설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전공의 면허 정지를 일단 유예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섭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연건 캠퍼스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대화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를 비롯해 이른바 빅5 병원 등 다수 관련 단체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 면허 정지에 대한 유연한 처리 등 정부의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시간 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의 중심에 있는 전공의들은 반응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을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면허 정지 대상을 모아서 한 번에 처분한다는 이유로 모레 정도까지 기다려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의료 공백의 중심에 있는 전공의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수단체도 정부와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주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던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당분간 구체적인 의정대화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대화 당사자인 전공의들과는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수들은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대 수련병원 소속 교수 430여 명이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했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자체 설문에서 최소 450명 이상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히는 등 앞으로 동참하는 교수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서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덕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 1,900여 명은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이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는데요. 의대 증원 자체를 백지화하라는 전공의들의 요구와는 여전히 견해차가 커서 정부와 전공의들의 대화가 실제 이루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만 의료개혁은 비단 의대 증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 그간 의료개혁 관련 법안이 상당수 제출됐지만 의료계 반대로 대부분 무산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협회 측은 이를 일종의 성과로 내세우며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그래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낸 보고서입니다.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나온 의료 법안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한 활동 내용이 담겼는데요. 법안 734건에 대해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의료법 개정안이 30.7%로 가장 많았고 감염법이 9.8%,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6.9%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사협회는 79.7%인 585건의 반대 의견을 냈고 14%인 103건에 찬성했는데요. 실제로 의사협회가 반대한 법안 상당수는 계류 혹은 폐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를 낸 연구원은 여전히 반의료계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건강과 함께 의사협회 회원의 권익에 저해되는 법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표명하고 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의료 관련법 재개정에 의협 측의 영향력 행사 필요성을 언급한 셈인데요. 실제로 의료 관련 법안 80% 가까이 반대 목소리를 낸 의사협회는 전직 의사협회 간부나 의사 출신 의원들이 낸 법안에는 대부분 찬성했습니다. 사전에 의협 측과의 교감 또는 입김이 작용한 법안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시민단체 경실련 측은 정부가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신설, 의대 400명 증원안 등을 추진했다가 전공의 파업에 백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가 한 발 물러선다면 국민들은 결국 정부는 의료계를 이길 수 없다는 충격을 받게 될 거라며 우려했는데요. 강대강 대치 속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만 떠안고 있다는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하면서 환자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료 차질로 수술이나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환자들은 매일 외줄 타는 위태로운 심정입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고관절 협착증 증세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찾은 정화순 씨. 다리 통증은 나날이 심해지는데 예약이 차일피일 미뤄져 검사 받기까지 한 달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2월 6일 날 수술하고 다리가 아파서 21일 날 예약했어요. 재활의학과. 며칠 날 연기됐다고 얘기도 안 해주고 카톡으로 문자가 와요. 연기됐다고. 아픈 사람은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의료 공백을 가까스로 메우던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에 동참하면서 환자들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진 진료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 의료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허리 협착증이 있어서 걷는 게 너무 저리고 그래서 이게 어렵게 예약하고 왔습니다. 지금 한 40분 뒤연이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나왔는데요. 거기 주사 놓는 선생님들이 없어가지고. 경북 구미에 사는 곽용기 씨는 지난달 6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복부 대동맥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동맥이 심하게 부어서 터질 위험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는데 병원 사정으로 몇 번이나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겨우 5월 말로 다시 날짜를 잡았지만 이 또한 언제든 미뤄질 수 있다는 말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수술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살았구나 이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해를 넘길 수 있을라는가 이게 걱정이 되는 그런 지금 단계입니다. 증원은 양보 못한다는 정부와 증원 철회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의료계 사이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둘 사이 낀 환자들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총선이 오늘로 보름 남았습니다. 여야 한동훈 위원장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까지 연일 이 선거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가장 주목되는 일정 중에 하나가 한동훈 위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최근 악화한 텃밭 민심 달래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왜 필요한 만남이었는지 잘 설명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 아마 굳이 이유를 따진다면 그 박근혜 대통령 몫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도태우 후보 건과 또 유영하 변호사는 공천을 받았습니다만은 뭐 그 건과 관련한 설명이나 양해 정도? 근데 그게 이렇게 필요하고 급박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설명되지 않는 아마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이 그 선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는 것을 보면 마음에 좀 위안을 받으러 가신 건지 그러니까 예? 이 선거라는 곳은 저하고 좀 불편한 사람 좀 껄끄러운 사람들을 만나서 내 편으로 만들던가 예. 아니면 적어도 나를 반대하지는 않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한다면 네. 편한 곳, 편한 사람을 좀 찾아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없어서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우호적인 유권자들의 지지가 국민의힘에 없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슨 필요와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될까 하는 굳이 중도 확장과 또는 지지세 확산의 필요에 비추어 본다면 뭐 그렇게 불가피한 아주 예. 급한 일은 아니지 않았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예, 닷새 만에 대구를 또 찾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취임 이후에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굳이 왜 지금 시점이었을까라는 박 교수님 평가가 있었는데 김 교수님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방 목적을 그냥 전 원로나 전 대통령을 정치인이 찾아뵙는 것이 뭐가 큰 뭐 문제가 되냐? 그냥 원로들에게 조언도 듣고 가르침도 받고자 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총선을 15일 앞두고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열세인 상황에서 1분 1초를 아껴서 총력을 펼쳐야 할 이 상황에 다시 또 대구를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저는 분명히 그 필요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구에서 도태우 후보가 공천에서 탈락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우파의 어떤 시민단체들이 도태우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구 지역에서도 지지율을 좀 흔들고 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는 느낌이 좀 들고 또 아마 후보들은 직접 이 선거 유세를 펼치면서도 그런 민심을 좀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그중에서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어떤 좀 보수세로 좀 결집을 하고 집토끼를 다시 좀 모아서 그 세로 좀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이 타이밍을 선택한 게 지금의 좀 이 총선의 국면을 조금이라도 바꿔보려는 그런 좀 의도가 있는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만남, 특히나 조금 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제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함께 박 전 대통령 그 국정농단 사건 직접 수사를 했었고 또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면받은 것이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전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박 전 대통령님께서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제1당이 되고 이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과거 수사했던 상황과는 달리 이제는 사면을 받았고 지금 현재 여당의 어떤 대표로서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가 원로고 같은 정치 세력의 원로를 찾아뵙고 선거 기간 동안 예. 뭐 인사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아마 없을 거고 대단히 예의 바른 행동이긴 하겠죠.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그분들의 지지나 성원이 없어서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니고 예. 또 두 분에 대한 건 이미 정리가 끝난 일입니다. 정치적이든 사법적이든. 따라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지금 문제는 지지층을 복원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예. 확산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고 그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던 그 대선 승리의 중도 보수 연합을 어떻게 복원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가운데 쪽, 좀 더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과연 도움이 예.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 물론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아주 금쪽 같은 시간에 그 시간을 할애해서 방문하는 또 앞으로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 한동훈 위원장 말씀대로 이 방문 자체를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하고 대비시켜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지지층에는 상당한 소구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예. 과연 이게 중도층에게 또 지지세 확산에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느냐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거 지향적인 그 행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결국은 지금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둬야 되는 시기인데 좀 과거 지향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는 예. 부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확산의 문제다. 중도층 확산. 집토끼보다는 어떤 외부 표심에 좀 자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너무 보수층의 어떤 결집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부울경 지지율, 그러니까 원래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지지율이 조금 움직이는 추세 이런 추세가 있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더 이 시점에 한동훈 위원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이런 걸 좀 주목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구 경북 여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렁일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대구 경북의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대구 경북의 그 유권자 대표가 지금 100명이 안 될 겁니다. 근데 100명이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저 정도의 변화가 있다라는 게 과연 유의미한 것이냐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예. 걸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굳이 이제 저런 변화가 있는 게 추세나 흐름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예. 그거는 그 전에 대구 경북 이 보수의 본산이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가졌던 기대가 실망과 불안으로 이제 바뀌는 징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떤 그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건 좀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마 일부 조사들에 따르면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서 조국 혁신당의 지지가 꽤 나오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또 예. 그 중도층에서조차도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본다면 물론 저는 일시적인 그 출렁임이라고 봐요. 최종적으로 대구 경북이 국민의힘 아닌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이 상당한 세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그 지지층을 복원하는데 어느 정도 이 포인트로 둬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너무 원래 있었던 지지층을 따지는데 그 다지는데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뭐 오늘 이후에 다른 행보를 보일 테니까 그 부분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출렁임은 있을지언정 집토끼는 집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신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예. 이미 이제 지지세가 이번에 대구 방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방으로 그렇게 쉽게 회복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은 이유는 예. 지지자들이 이미 지금 빠지고 있는 거를 국힘에서는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그 집토끼라도 지키지 않으면 지금의 지지율보다 더 빠질 수 있는 또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지금 부울경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지금 TK 지역에서의 민심들을 지금 듣고 있다면 이번 이 대구 방문으로 조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집토끼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또 한 가지 위험 부담을 안고 갔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조국의 어떤 이 사법에 망각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여당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선
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어제 또 기자회견에 또 그런 질문이 있었고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저는 그런 약간의 위험 부담을 안고 큰 기대를 갖고 가진 않았더라도 이거라도 지금 해야 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늘 대구를 방문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좀 판단했습니다. 예. 자, 지금 그 여야 공히 민생 대결로도 상당히 치열하게 지금 논쟁이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전 국민 대상 1인당 25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공약을 내세웠을까요? 먼저 김 교수님. 이게 뭐 1인당 25만 원이 민주당 정부에서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성남시장일 때 이재명 그 당시 시장도 10만 원씩 지급을 했었고 지난 코로나19 때도 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연초에 민생 토론회를 하면서 공약된 재원이 약 900조에 가깝습니다. 추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1인당 25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13조의 예산이 드는데 사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세 발의 피인 예산이죠. 그리고 지금 뭐 내수 경기를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 화폐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번 코로나19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직 지금 추경을 할 수 있으니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좀 다수석을 차지한다라고 하면은 이 1인당 25만 원 지원은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각자의 그 유권자들이 느끼는 좀 피부에 와닿는 또 그런 지원책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현실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 지금 25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화폐로 지역 화폐로 주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이 외식업체들이 한 20년간 이 폐업률이 10%를 넘어서는 정도로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그 지역 경제의 일부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도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지금 여당과 어떤 대통령의 어떤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는 부분이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 이제 선거 결과에서 아마 다수당이 되느냐, 일당이 되느냐, 또 절대 다수당이 되느냐에 아마 달려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번에 그 민생 회복 지원금 건은 이재명스러움을 회복한 거로 보여져요. 이게 이제 성남시장서부터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던 거고 또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이슈를 이렇게 세팅하고 그다음에 이거 파이팅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문제는 이게 기존의 이재명스러움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상함 이거죠. 더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입찰 붙이듯이 25만 원이냐 30만 원이냐 이런 식으로 여야가 경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제안이긴 한데 이것도 이미 효과가 지난번에 한번 봤어요. 그게 어떤 효과를 보는지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한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새롭게 다가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이게 이제 재편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확장 재정을 하는 게 우리 경제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 또 작년에도 세수 펑크가 이미 50조 이상 난 상황에서 지금 선거 앞두고 여야가 일종의 그 경쟁적으로 뭐 해주겠다는 거 이거 전부 자기들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 돈 갖고 사실은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본다면 이것도 좀 더 정치적인 접근과 함께 좀 더 종합적인 또 합리적인 논의가 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부각되는 것에 따라서는 여야 모두 사실은 무책임하다라는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당의 그 민생 정책들은 어떻습니까? 저출생 지원 강화 대책, 세 자녀 이상은 대학 등록금 면제시켜주고 다자녀 혜택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어떻게 보면은 기준을 좀 낮춰주겠다 이런 방안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야 공이 나오는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 소요의 추산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좀 이제 포퓰리즘 아니냐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지적이 불가피하죠. 이게 선거 앞두고 사실 이런 일이 여당은 특히 이제 다른 야당과는 다른 수단과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또 상대적으로 신뢰를 더 받는 부분도 있지만 과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나 재정적인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디까지 가능하냐에 대한 지금 정치권은 어찌되었든
표를 얻고 4월 10일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최선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에 다른 건 아무것도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도 아마 유권자들이 꽤 알고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당의 또 민생 지원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새 자녀 가구에 대학 예.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평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지금의 이 정부에서 주장해온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소득 기준도 좀 폐지하고 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 모두 다 대학 등록금을 3명 다 지원을 하겠다는 이거야말로 좀 포퓰리즘적인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간의 국힘의 이러한 스탠스를 본다고 하면 이걸 정말 총선 이후에 이걸 정부 차원에서 정말 이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좀 저는 더 의문스럽다라고 봅니다. 예. 자, 선거 다가올수록 민생 경쟁뿐만 아니라 양측 어떤 네거티브 전도 상당한데요. 여야 모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갭 투기한 사람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 반부패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임명되었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원인이 갭 투기였습니다. 재산 신고 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 65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채가 57억 원입니다. 이거 갭 투기입니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답변해 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은 집권 여당을 투기와 부동산 비리의 성지로 만들 생각입니까? 장진영 후보는 법인 명의로 개발이 진행 중인 양평 부지 2,500평을 매입했고 그 과정에서 부친이 이사였던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의 90% 이상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은 장진영, 박덕흠 후보의 부동산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왜 아무 조치도 없이 침묵합니까? 양당의 공방,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기표 후보, 문진석 후보 겨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진영 후보, 박덕흠 후보 겨냥했는데 양당 어떤 이 리스크 경쟁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 사람씩 딱 잡은 거죠. 예. 이제 목표를 잡은 거고 부동산 문제는 이 폭발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예. 양당 아마 모두 조심스럽지 않을까, 조마조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양당의 공천 과정에서 거른다고 걸렀을 거고 아마 검증한다고 했을 터인데 예. 그 세종의 이영선 후보인가요? 그분의 예. 경우처럼 후보 등록 지금 다 끝난 지 이미 한참 됐고 예. 곧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아무도 몰랐던 게 아마 후보 본인만 알았던 게 나오게 된다면 아마 상당한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양당 모두 타겟을 설정한 것 같고 예. 그 전부터 좀 논란이 돼 왔던 경우들일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공천 과정이나 또 지금까지 양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게 확인이 되거나 또는 검증이 되거나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번 공천에서 보듯이 후보 등록 마감 6시간 전에 공천자가 결정이 되는 거라든가 또 그 후보들은 또 주민등록도 이전을 안 해서 사는 데하고 자기가 출마한 데하고 달라서 투표도 못하는 후보가 나타나게 되고 또 어떤 후보는 아예 후보 등록 마감 이후에 공천이 취소되는 최악의 경우까지 가는 걸 보면 공천이 너무 임박해서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예. 양당 모두 그걸 걸을 시간이 없는 거고 특히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민변 출신의 변호사인데 예. 충분히 반론권도 줘야죠. 그분도 자신의 논리로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걸 보면 그럴 기회를 줄 시간도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훨씬 앞당겨서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거. 왜냐하면 결국 정당의 후보로 나온다라고 하는 건 그 정당의 브랜드 가치를 반영한다라는 거고 그 정당이 유권자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검증을 대신해서 어느 정도 보증한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이건 정당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을 한 거고 예. 취소한다고 모든 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차제에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예. 법 잘 만들거든요. 우리 국회는. 예. 법으로 만들어서 최소한 3개월 또는 6개월 전에는 공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법을 또 저런 분들이 국회에 가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들 리가 없겠죠. 예. 악순환이 될 텐데 이게 뭐 이번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정도나 형태나 이런 것만 계속 높아져 왔던 더 나빠져 왔던 거라서 예. 참 안타깝지만 예. 이번엔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가능할지. 이게 지금 후보 등록 직전에라도 공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거기에 어떻게든 의석을 확보할 수 가능성은 있는 건데 후보 등록 마치고 나서 이영선 후보처럼 공천 취소되고 네네. 나면 아예 거기 의석 하나 잃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팔 하나 떼어내는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당이 조금 약간 공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특히 투기의 문제는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고 또 이게 이 갭 투기가 잘못하면 전세 사기로 또 이어지는 그래서 좀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양당이 지금 또 굉장히 네거티브에 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선 후보 이제 그 변호사는 공천이 이미 취소가 됐고 그리고 추가로 좀 이어지는 이 후보들에 대해서도 각각 언론을 통해서 또는 SNS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장진영 의원이나 박덕급 의원의 경우에는 어떤 그 이후에 그 답변이나 대응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각 얘기하고 있는 이 후보들 외에도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더 많은 후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공천이 끝나서 이제 선거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된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양당이 그걸 좀 민심에 눈높이에 맞춰서 잘 처리하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이 부분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인데 지금 의정 갈등 문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좀 물꼬를 트는가 싶었는데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출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한덕수 총리 오늘 또 서울대 연건 캠퍼스에서 의료계를 만난다고는 합니다만 이거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초반에 이 의대 정원 문제를 여당의 호재로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저는 출구 전략 없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 지금은 호재가 아니라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고 예. 어떤 결론이 나도 지금 총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2,000명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의료계의 파업은 정말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보다 훨씬 더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의협 측에서는 2,000명이라는 그 수를 변경하지 않으면 증원을 할지라도 그 수에 대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대화를 해도 의미가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증원을 하는 인원수를 줄인다고 하면 또 국민의 실망감이 또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당과 이제 정부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이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이 총선의 의제에서는 득이 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지금 뒤늦게라도 지금 대화의 국면을 만들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시도라도 하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으로도 이제 의대 증원에 대한 어떤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당 내에서도 의사 출신들이 좀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요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여당의 존재감이 너무 없었죠. 예. 이게 뭐 중재를 한다는 말 자체가 그분들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될 당사자들인데 예. 마치 남의 일에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뭐 화해를 하는 그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참 여당의 역할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이 문제의 출발은 용산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너무 명확하게 처음부터 줬었다는 데서 출발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000명 절대 양보 못한다. 또 면허 취소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언급들은 굳이 따지면 보건복지부 차관이나 장관급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들을 대통령실에서 또는 대통령이 언급을 함으로써 스스로 어떻게 보면 가두어버린 셈이 됐던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 사직 때 이제 그 면허 취소가 그 어떻게 보면 극적인 그 반전의 계기를 맞을 듯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양측의 이제 신뢰가 부족한 게 결과적으로 서로 먼저 양보하라는 것이 그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일단 정부 측에서 그 2,000명을 고집하는 부분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유연함을 보여주는 것이 사태 해결에 물꼬를 좀 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양보 또는 논의의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거고, 다만 양쪽 모두 또 특히 이제 정부 여당이 용산과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오래 갈수록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따른 어떤 이 정치적 부담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또 좀 모양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초에 이제 대통령의 건의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을 통해서 뭔가를 좀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렇게 뚜렷한 진전이 없는 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고민되지 않겠나. 저희가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잠깐이라도 두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일정 마치고 오전 일정을 마친 뒤에 이제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재판 출석에 앞서서 지원 유세에다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고요. 또 재판정에 들어가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재판 문제는 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문제입니다. 이 재판은 제가 없어도 되는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유동규의 검찰 신문이 끝났고 피고인 이재명의 반대 신문이 끝나고 지금은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 신문을 하는 시기라서 저는 가서 하루 종일 남 재판을 구경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고 재판이 전혀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굳이 이재명이 있어야 된다고 우기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 반복됐는데 오늘 나오신 이유 한 말씀 해주시죠. 어제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서 냈는데 이유가 뭔가요? 금요일에도 재판 잡혀 있는데 출석 예정이신가요? 네, 이제 오늘 아침에 서대문 그 지역구에서 지역 유세를 한 뒤에 바로 재판정에 출석하는 모습 보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불출석한 경우들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재판정에서도 어떤 요구들이 강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출석을 했는데 앞으로의 총선에 어떤 좀 영향을 미칠지 먼저 김 교수님부터. 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오히려 야당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더 강조하면 할수록 지금 잠깐 묻혔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사법적인 문제와 또 야당 대표를 억압한다는 프레임까지 씌워져서 특히나 지금 이 여당과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비박하는 이런 프레임이야말로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부각을 안 하는 것이 여당의 전략상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서 이제 분단위로 움직이면서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재판정에 가야 되는 시간까지 좀 아끼면서 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어쩔 수 없이 좀 페널티가 있을 것 같아요. 부담이 되죠. 또 재판부에서도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불출석이 너무 잦은 것에 대해서는. 근데 앞서 언급들을 보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설명으로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제 두고두고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 당국에 구금됐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 선수가 10개월여 만에 풀려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외교부는 중국 당국에 구금 중이던 손준호 선수가 풀려나 어제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 프로팀에서 활동하던 손준호 선수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귀국하려다가 재물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연행됐고 이후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 손 선수 측은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 타조가 출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도로를 달리는 차들 사이로 타조 한 마리가 보입니다. 차들과 함께 유유히 도로를 달리는 모습인데요. 성큼성큼 차 앞을 가로지르기도 하고요. 미처 보지 못한 화물차 옆에 부딪히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자,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기 성남구 중원구 일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1시간 만인 오전 10시 반쯤 상대원동에 있는 공장 부지에서 타조를 포획했습니다. 타조 소동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타조는 근처에 있던 생태체험장에서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고 포획 이후 원래 장소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주민이 몸 전체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곳곳에서도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택을 집어삼켰습니다. 뿌연 연기가 온 하늘을 덮을 듯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 이 불로 40대 주민이 전신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택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유자 말로는 2년도 훨씬 넘은 집이래요. 나무 구조고 아예 다 같이 전소돼가지고요. 소방당국은 휴대용 가스버너를 부주의하게 사용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깔린 공사장에서 불길이 솟구칩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 20여 분 만에 모든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로 쓰던 컨테이너를 포함해 건물 2개 동이 전부 탔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안에 있던 주민 2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한 채가 불에 타며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러시아 법원이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와 관련해 3명을 추가로 구금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와 2 아들로 모두 타지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2명은 러시아 국적자입니다.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와 관련해 러시아 국적자가 구금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 아들은 테러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버지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현장에서 100여 명을 구한 10대 소년이 러시아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시민들을 구출해낸 건데 당시 긴박했던 순간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무장한 테러범들이 공연장 곳곳을 누비며 무차별 총격을 가하던 모스크바 테러 현장. 공포에 질린 시민들을 한 소년이 서둘러 대피시킵니다. 당시 공연장 외투보관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살 이슬람 할릴로프는 100여 명을 비상구로 탈출시켰습니다. 시민들이 우왕좌왕하며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가자 안전한 길로 안내하고 맨 마지막에 탈출한 겁니다. 채용 당시 교육을 받아 건물 내부를 잘 알고 있던 할릴로프는 비상구 열쇠도 갖고 있었기에 테러범들이 점령한 정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이민자 2세로 무슬림인 할릴로프는 각종 시민상을 수여받는 등 러시아에서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Конечно, в душе боль, хочется плакать, то, что это именно случилось в пятницу и вообще, что в целом случилось, это просто нету слов,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할릴로프는 러시아 프로축구 유소년 팀에서 선수 생활도 하고 있는데 이 구단은 그를 홈 경기장에 초청해 1군 선수들을 만나게 해주고 시즌 티켓과 유니폼도 선물했습니다. 러시아 무슬림 지도자도 그에게 최고 무슬림상을 수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테러범 모두 타지키스탄 국적으로 중앙아시아 출신 무슬림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 소년의 용기가 러시아 내 반이슬람 정서를 누그러뜨릴지 주목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 사건 항소를 위해 법원에 맡겨야 하는 공탁금이 크게 줄면서 현금과 부동산 등 자산을 압류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6,10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낮추면서 열흘 내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법원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을 존중해 열흘 안에 2,300억 원의 공탁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돈이 없다면서 공탁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해왔죠. 그런데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를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재산이 8조 원으로 2배나 늘어나 세계 500대 부자의 반열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스트리트 40번지는 뉴욕에서도 알짜배기로 꼽히는 곳으로 일명 트럼프 빌딩입니다. We'd come down to 40 Wall Street, which is a great building, and you'd get a chance to see one of the nicest buildings in New York and a convenient place, and I don't have to pay any rent because we have it, and it's been a very successful building. 트럼프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등 미국 전역에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스코틀랜드를 비롯해 골프장도 18개나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인 트럼프의 최고 자산 기록은 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2천억 원입니다. 이 재산이 한 방에 2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이 뉴욕 증시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인 TMTG,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현지 시간 26일부터 나스닥에서 DJT라는 종목 코드로 거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MTG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DWAC,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됐는데 DWAC 주가는 곧바로 35% 급등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의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공세가 DWAC의 주가를 받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의 지분은 60%가량으로 평가 가치는 대략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입니다. Truth Social is doing very well. It's hot as a pistol and doing great, and it's going public. And the New York Stock Exchange wants to have us badly. 이에 따라 트럼프의 자산은 64억 달러, 8조 6천억 원으로 2배가량 늘어나면서 블룸버그 지수 기준으로 세계 500대 부자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태로 트위터에서 쫓겨나자 직접 만든 소셜미디어로 대박을 일궈내면서 정치적 오명과는 별개로 타고난 장사꾼이라는 명성은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미국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 중인 고려시대 스님 등의 사리가 다음 달 중 국내로 들어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측은 다음 달 16일 조계종과 보스턴 미술관 측이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지공 나옹 스님의 것으로 전해지는 내과의 사리를 한국으로 모셔오는 것을 전제로 현지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확한 반환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안에는 모시고 올 계획이며 사리들이 기증 형식으로 반출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모셔오는 것이 좋을지 조계종 내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틀 이어진 봄비가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기온만 보면 다시 예년 수준의 봄 날씨인데요. 이 비가 그치고 바람이 불면서 날이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셔야겠고요. 이 동해안에서는 오늘 오후까지 눈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 보시면 비구름이 대부분 동쪽으로 물러난 상태인데요. 이 동해안 지역에서는 늦은 오후까지 비구름이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제부터 많은 눈이 쌓인 강원 산간에 오늘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서는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도 하늘에 구름은 많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으니까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3도, 광주 14도, 대구는 12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포근하겠고요. 목요일인 모레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